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돈? 직장 상사? 가족? 아니다.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주인공은 걱정이다. 돈이 없다, 직장 상사가 꼰대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사실들은 외부 상황이다. 외부 상황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모든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같아도 누군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 반면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는 고통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상황에 대한 걱정이 문제다. 그러니 걱정을 다스리면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다면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워런 버핏이 강력히 추천하고 전 세계 3천만 독자가 선택한 걱정 극복법이 담긴 책이 있다. 인간관계론과 함께 데일 카네기 최고의 역작으로 불리는 자기관리론이다. 자기관리론에 담긴 걱정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만나보자. 첫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걱정이 무엇일까? 바로 돈 걱정이다. 학자금 대출,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큰돈 들어갈 일이 참 많다. 그런데 내 귀여운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걱정한다.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평생 한 번이라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노후의 생활비는 어디서 구하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누가 돈 한 푼이라도 줄까? 걱정한다고 해결책이 나타날까? 당연히 아니다. 당장 결혼, 육아, 은퇴를 못하는 문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니 당연히 답이 없다. 답이 안 보이니 더 걱정한다. 악순환이 돌고 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으니 내버려 둬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당장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는 없다. 할 수 없는 일이다. 내버려 두자.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는 있다. 투자 공부 또한 할 수 있다. 절약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친구가 맨날 회사 집만 반복하면서 연애를 못해 걱정이라고 말한다.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그거 참 걱정이다. 결혼도 해야 될 텐데 참 앞길이 깜깜하다. 나도 같이 걱정하자 라고 할 것인가? 아니다. 소개팅을 해봐라. 살을 좀 빼라. 스타일을 바꿔봐라. 동호회에 가입해라 등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조언을 할 것이다. 타인에게 조언할 때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데 자기 자신에겐 그렇지 못한다. 다른 이들에게 하듯 나에게도 똑같이 하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 교훈을 완벽히 담고 있는 말이 있어 소개한다. 유니온 신학교의 응용 기독교학 교수였던 라인홀드 니버 박사가 쓴 기도문이다.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둘째, 바쁘게 살아라.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전 세계의 운명을 짊어진 처칠이 느꼈을 부담감,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다. 책임감 때문에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칠은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의 참상으로 신경증을 겪는 병사들에게 계속 바쁘게 움직여라는 처방을 내렸다.
환자들은 숨 돌릴 새 없이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정원 가꾸기 등 활동에 참여해야 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전쟁의 참상을 떠올릴 새도 없었다. 이를 작업치료라고 한다. 지금도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 이상의 걱정거리는 무조건 떠오른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그 걱정 중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걱정이 얼마나 될까? 걱정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정신건강만 해치고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무언가에 몰두하면 이내 걱정거리는 잊어버린다.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많은 중량을 들어올리기 위해선 자세, 근육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더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kg 몇 끼를 들어올리려고 낑낑대는 중에 돈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운동이 스트레스에 좋은 이유가 이것이다. 운동뿐 아니라 무언가에 몰두하면 걱정은 사라진다. 그리고 걱정 없이 무언가에 몰두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존 쿠퍼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준다.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바쁘게 움직여라. 셋째,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기분 좋은 행동을 하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으라니 연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맞다. 걱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웃고 행동해야 한다. 기분이 영 아니어도, 아니 영 아닐수록 웃어야 한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간다. 따라서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한다면 의지에 통제되지 않는 감정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기쁨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는 가장 훌륭하고도 자발적인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없어야 웃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걱정거리 하나씩은 무조건 떠오른다. 걱정이 없어야 웃을 수 있다는 말은 아예 웃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먼저 웃어야 한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웃는다. 몸이 지치고 고단하면 우리는 쉽게 우울해지고 가라앉는다. 마찬가지로 몸이 먼저 즐겁고 행복한 행동을 하면 마음도 행복해진다.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면 몸을 바꾸면 된다.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일평생 걱정과 함께 살아간다.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할 이 걱정이 평생 우리를 좀먹게 내버려 둘 것인가? 걱정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걱정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자. 걱정이 커질 때면 걱정을 느낄 새가 없이 움직이자. 그리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행복한 행동을 하자. 이 단순한 세 가지 비결이 지금 당장 당신을 걱정에서 해방시킬 무기이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수록 인생이 참 힘들다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울, 무기력, PTSD 같은 정신건강 관련 단어를 접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온 사회에 정신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이 퍼지는 것을 보니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싶다가도 현실의 무게에 금세 다시
억눌리곤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최악인 상황에서도 정신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타인을 돌보고 베푸는 등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란 게 뭔데 싶을 수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구타당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매일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자라면 최악이라 부르기 부족함 없지 않을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심지어 한 조각뿐인 빵을 동료에게 나누며 타인을 돌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정신건강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우슈비츠 생환자이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그 비밀을 밝힙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인간은 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을 하는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담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너무 추상적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개인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권력 추구로 정의합니다. 더 큰 돈, 지위,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살아가죠. 또 다른 이들에게 인생은 행복 추구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물건, 사람, 대상 등을 찾아 끝없이 헤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정의하는 인생은 의미 탐구입니다. 인간은 본능에 따라 먹고 번식하고 즐기기만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고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대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도 모르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프랭클 박사는 인생의 의미란 사람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르다 말합니다. 저 사람과 나의 의미가 다르고 10년 전 나와 지금의 나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정 잣대로 인생의 유의미함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인생은 의미를 찾는 여행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담긴 정신건강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의미를 상실한 이들은 금세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의 의미, 목적을 가져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미를 찾아 그러면 해결돼 라고만 말하는 건 하나마나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프랭클 박사는 의미 발견을 통해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치료법을 제안합니다. 그 치료법이 로고테라피입니다. 의미를 뜻하는 로고스와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의 합성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담긴 로고테라피 핵심 내용을 3가지 키워드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인간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 안 포로들은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자기 편의를 위해 나치 편에 붙어 동포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며 포로들을 관리하는 앞잡이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작은 빵 한 조각도 환자들과 나누고 지친 동료들을 위로합니다. 상황이 태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상황을 바꿉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태도만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는 돈도 많이 안 주는 조소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뭐해?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회사가 작아서 중요한 일까지 다 해볼 수 있네? 많이 배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실직, 이별 등 인생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며 스스로를 우울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나랑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이번 기회에 더 나은 회사, 사람을 찾으면 되지 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 배울 만한 점이 존재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 본인이 그 사례입니다. 많은 수용소 포로들이 그저 매일 주어지는 노역과 힘든 환경에 눌려 불평하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프랭클 박사는 전쟁 후 수용소 포로들의 심리 상태에 관해 강연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동료들을 관찰했습니다.
똑같은 고통 속에서 누군가는 노역을 했고 누군가는 직업적 연구를 한 셈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보다 나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나요? 나를 억누르는 거대한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걱정, 내 마음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내 가족, 친구, 자유, 건강, 돈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 자유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둘째, 시련입니다.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중 가장 힘든 시련은 마음의 시련, 실존적 좌절입니다. 실존적 좌절이란 의미가 결여된 상태를 뜻합니다. 삶의 의미,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기존 가치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재정립되는 현대 사회에선 이런 실존적 좌절이 우울증, 정신병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인생은 의미 탐색의 연속입니다. 평생 의미를 찾아야 하니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실존적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련에 압도되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고 중년이 갱년기를 겪듯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인데 좌절감을 극복하려 술, 담배 혹은 신경 안정제를 들이붓곤 하죠. 프랭클 박사는 시련은 죽음과 같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존적 좌절에서 비롯된 고통은 신경질환 증세가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련을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 고통 없는 이상적 상황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어떤 걱정도 고통도 없으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민과 권태의 양극단을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다. 고민이 사라지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고민보다 권태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면 스스로의 비참함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도 없고 방구석에 하루 종일 박혀 있으면 우울감과 권태가 스멀스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고민이 있다는 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성장할 기회도 인생의 보람도 없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평온함, 안정이 아닌 정신적 역동성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그저 불행으로 치부해버리면 매 순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기본값이고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매 순간이 성장 기회가 됩니다. 시련을 일상적인 일, 정신적 운동으로 생각하세요. 운동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인병, 척추질환, 우울감이 따라옵니다. 시련 없는 편안한 인생만 추구하며 행복을 바라는 건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셋째, 책임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생존한 이들 상당수가 수용소 생활을 버틸 수 있던 원동력으로 가족을 꼽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배우자, 자식, 부모, 형제가 극한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이 무거운 책임감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하기에 가족이 유일한 책임감의 원천일 수는 없습니다. 가족보다 더 큰 책임감의 원천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입니다. 크고 작은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도 모른 척 회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나뿐이고 인생의 의미도 내가 발견해야 한다는 책임을 떠맡을 때 우리는 실존적 공허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우리가 인생에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금이 두 번째 인생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를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소중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며 게으름과 나태함보다 도전과 열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불규칙한 생활, 과식, 폭음을 반복하면 건강이 망가질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우린 순간의 귀찮음, 편안함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반복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시궁창 인생이 되어 있곤 하죠. 그런데 지금이 두 번째 인생이고 지금 내가 하려는 바로 그 결정 때문에 첫 번째 인생이 망가졌다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 인생 2회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도 알고리즘 늪에 빠져 의미 없는 영상들만 한참을 보고 있을 수도 이 영상을 계기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을 펼치거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인생을 두 번째 살고 있는 것처럼 삽시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삽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영상을 만드는 저조차 무책임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망치진 맙시다. 두 번째 인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 의미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물리적, 실존적 문제들을 극복할 원동력은 의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세요.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받아들이세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정신적 역동성을 추구하세요. 인생에 책임감을 가지세요. 삶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답할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올바른 태도를 선택하고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가지면 우리는 조금씩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소개하는 로고 테라피는 개개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라고 말하는 처방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드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각자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 나서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인생에서 최소 3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3번 정도는 큰 위기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큰 위기와 시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책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각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든 불행이 그러하듯 모든 행복 또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꾸면 행복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딱 3가지만 기억하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불안의 원인이다. 에픽테토스. 한 연인이 이별한다. 한 사람은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나랑 더 맞는 사람 찾아야지 라고 훌훌 털어버린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해한다. 상황은 같지만 반응은 다르다. 이 차이는 불안이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 생각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불안이 우리 생각에서 비롯되듯이 행복 또한 외부 조건이 아닌 우리 생각에서 비롯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외적 조건들은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다. 그러나 행복으로 가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돈, 건강 다 가진 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결국 행복은 우리 생각에 달려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당장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들이 행복에 도움이 될까? 무수한 심리학 연구 결과를 당장 적용 가능한 행동 지침으로 전달하는 책이 있다. 세계 최초 최고의 심리학 듀오 폴커 키츠와 마누엘 투시가 저술한 마음의 법칙이다. 마음의 법칙에 담긴 오늘 당장 행복해지는 3가지 비결을 만나보자. 첫째,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분하라. 우리가 쓰는 느낀다라는 말은 사실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품은 생각, 곧 주변 사람들을 보는 자신의 판단을 표현할 따름이다. 가짜 감정이란 심정이 아닌 외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뜻한다. 내 느낌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오해받은 느낌이야.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등등.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느낌은 불쾌하다.
우리는 이런 자의적 판단을 감정이라 착각한다. 그런데 오해받은 느낌,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라는 이름을 가진 감정은 없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자. 느낌이라는 가짜 감정 속에 숨은 진짜 감정은 사랑받지 못해 느끼는 외로움, 슬픔, 우울함 등이다. 다른 사람이 무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내 감정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하는 판단, 아마 이럴 거야 하는 추측은 가짜 감정이다. 감정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아깝다. 그냥 가짜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어떻게 알 것이며 안다 하더라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추측 또한 뇌피셜일 뿐이다. 판단과 추측을 감정으로 착각하면 감정을 존중받기 어렵다. 연인에게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맞아, 이해하지 못해 라고 답할까? 아니다. 무슨 소리야, 이해하고 있어 라고 대꾸한다. 상대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순순히 인정할 리 없다. 이렇듯 판단과 추측을 표현하면 존중받지 못한다. 다툼만 생긴다. 반대로 나 지금 실망했어 라고 말하면 아니야, 너 실망하지 않았어 라고 답할까? 아니다. 그렇게 느꼈다는데 뭐 어쩔 건가? 일반적인 연인이라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물어보거나 공감해 주려 한다. 즉, 판단, 추측은 존중받지 못하지만 감정은 존중받는다. 그러니 진짜 감정을 이야기하자. 괜히 이런 감정 표현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감정을 숨기지 말자.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한다. 부정적 감정을 숨기려다 보니 가짜 감정을 만들어낸다. 내가 분노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그래야 분노라는 나쁜 감정에 대한 책임을 저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내 운전대를 타인에게 맡기는 셈이다.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나만 잘하면 되지만 타인에게 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책임을 떠맡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래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진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감정에 책임을 져라.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뇌피셜, 소설을 쓰면서 불행할 이유를 만들어내지 말라. 그저 내가 외롭구나, 화가 났구나 라는 진솔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고통의 99%는 외부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즉 가짜 감정 때문에 생겨난다. 둘째, 위 말고 아래를 보라. A라는 세상과 B라는 세상이 있다. A 세상에서 당신은 매년 7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반면 B 세상에서는 매년 7억을 벌 수 있다. 심리 실험이니 통화량, 물가 등 변수는 고려하지 말자. 어떤 세상에 살겠는가? 바보 아니야? 이걸 왜 물어봐?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알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A 세상 사람들은 연평균 5,600만 원을 번다. 반면에 B 세상 사람들은 연평균 14억을 번다. 즉 A 세상에서 당신은 평균 이상을 벌고 B 세상에서는 평균 한참 이하를 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겠는가? 이 심리 실험에 참가했던 대다수 참가자는 버는 액수가 1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A 세상을 선택했다. 절대적 액수 따위는 중요치 않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버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심리학은 사회적 상승 비교라고 부른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위를 바라보고 비교하는 순간 마치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불행에 빠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아닌 이상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존재도 아니다. 그보다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착한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난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은 없다. 그러니 전세계 모든 사람은 상승 비교를 하는 순간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위만 바라본다. 자기 처지가 꽤 괜찮을지라도 애써 남들보다 못한 구석을 찾아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한다.
무거운 공을 굴리며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형벌을 받은 시시포스 같은 꼴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비교하지 마 라는 조언을 한다. 그런데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행동은 인간의 본성이다.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인간에게 비교하지 말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를 바라보자. 상승 비교가 아닌 하향 비교를 하자. 나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보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이와 비교를 하자. 이런 비교는 내 상황이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하향 비교가 꼭 타인을 깔보며 우월감에 젖으라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마련이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비교라면 비교 방향을 의식적으로 위가 아닌 아래로 정하자. 위만 바라보면 열등감, 패배의식이 생기지만 아래를 돌아보면 안도감, 감사함이 생긴다. 남보다 조금 상황이 낫다고 해서 우월감에 젖어 타인을 깔볼 수 있다고? 그건 그 사람 인격 문제지 하향 비교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기대에 못 미칠 때 아래를 보자. 나보다 힘든 이들이 있음을 알고 현재 상황에 감사하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움직일 동기를 갖는다. 위만 보고 있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아래를 보고 감사하자. 감사하고 행복해지자. 셋째,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자. 퇴근 1시간 전 사장이 당신을 호출한다. 사장실에 들어가니 얼굴이 시뻘개진 사장이 보고서를 던지며 이 쓰레기를 보고서라고 만들어 왔어? 라고 소리친다. 보고서에 적힌 수치가 싹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문제가 된 수치는 당신이 아니라 다른 부서 작품임에도 당신에게만 화를 쏟아내고는 퇴근해버린다. 억울함을 꾹 참고 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첫째, 사장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 언제나 다른 직원만 선호하거든. 둘째, 보아하니 보름달이로군. 그래서 내 날이 아니었나 보다. 어쩐지 요즘 모든 게 짜고서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것 같더라. 셋째, 주된 원인은 나에게 있어. 내일은 뭐든 다르게 해봐야겠다. 마지막 답을 골랐다면 아무래도 속이 쓰라렸으리라. 오늘 겪은 참극의 책임을 온전히 혼자 떠맡으려니 말이다. 그러나 그 덕에 몇 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 모른다. 앞에 두 대답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른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 인생의 만족도는 그 사람의 이른바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통제 확신이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조종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수많은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인생에 대한 통제감 상실이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인간은 좌절한다.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선 자기 효능감을 키워야 한다. 자기 효능감이란 인생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일에 거창한 변신은 필요 없다. 아주 작은 일에서라도 결정권을 갖는 연습을 하면 된다. 요양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요양원 사람들은 어떤 일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구진이 A그룹 환자들에게 화분을 건네며 이 식물을 전적으로 혼자서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B그룹의 환자들에게는 화분을 주면서 화분 관리는 요양원 직원들이 할 테니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말했다. 이후 환자들에게 인생 만족도를 물었다. 화분 관리라는 작은 일에 결정권을 가졌던 A그룹이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1년 반 뒤 A그룹의 사망률은 15%였던 반면 B그룹의 사망률은 30%였다. 작은 일이라도 결정권, 통제감을 갖는 일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 통제권을 되찾자. 힘든 일이 있어도 운이 없었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말자. 통제 불가능한 운, 타인 등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속이 좀 쓰려도 내 탓이니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자. 그래야 내 통제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통제력을 늘려갈 때 하루를 마치며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불행이 그러하듯 모든 행복 또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꾸면 행복감도 바꿀 수 있다. 가짜 감정이 아닌 진짜 감정을 찾자. 끝없이 위를 향해 돌을 굴리는 시시포스가 되지 말자. 남 탓, 상황 탓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세상에 넘기지 말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당장 행복해지자.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인간관계가 좋으면? 여기 평생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이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이 쓴 프레임입니다. 제목이 암시하듯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프레임이 뭘까요?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임은 색안경입니다. 빨간색 셀로판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고 파란색 안경을 통해 보면 온통 파랗기 마련입니다. 불행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이 말하는 행복을 만드는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시작합니다. 첫째, 의미 프레임을 가져라.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헤르만 헤세. 한 환경미화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악취 먼지 뒤집어 쓰며 쓰레기통 비우고 거리를 청소하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미화원은 싱글벙글 밝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일하실 수 있죠? 그러자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직업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같은 환경 미화 일을 해도 누군가는 그 일을 거리 청소, 돈벌이로 바라보고 누군가는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객관적 상황, 조건이 행복과 무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보상보다 의미에 집중하는 프레임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what이나 how에 집중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상은 얼마나 되는지에 집중해 삶의 질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일이 힘들어지면, 새로운 일이 추가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삶이죠.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Y에 집중합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을 웃게 하기 위해, 책 읽는 세상을 위해 같은 목적은 조건에 관계없이 만족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상위 프레임입니다. 상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보다 만족스럽게 일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일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근무 환경 열악해도 정신 승리하면서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급여, 근무 여건에 집착하는 사람들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더 성공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돈도 얼마 안 주는데 받은 만큼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지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바로 눈치챕니다. 여러분도 같이 일하는 누가 일 어떻게 하는지 다 느낌 오잖아요. 옆에 대충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에서도 대충 문화가 퍼지고 열심히 하려 해도 뭔가 손해보는 느낌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반대로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덩달아 나도 행복해지죠. 일도 잘하고 동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이 됩니다.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을 지키려 하죠. 사업을 해도 믿을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보상 중심 하위 프레임을 가지고 살면 행복도 성공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의미를 좇는 상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도 성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시시하다면 내가 시시한 질문을 던지고
던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질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무언가 더 나은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부터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이 곧 인생을 평가하는 프레임이 됩니다. 내 월급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적성, 보람, 동료 관계 다 무시하고 돈만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충분히 보상해주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 늘 불만족스럽기 마련이죠. 그러나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절로 봉사정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혹시 눈앞의 작은 이익만 바라보느라 지나치게 시시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요? 답이 시시한 건 질문이 시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황 프레임을 가져라.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왼쪽에 그려진 표준 선분과 같은 길이 선분을 고르라는 문제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사실 8명 참가자 중 7명은 애쉬가 미리 섭외한 동조자들이었고 진짜 피험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2번인데 앞서 7명의 동조자들이 모두 1번을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앞에 선 피험자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진짜 피험자 중 75%는 1번을 골랐습니다. 이 실험은 상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피실험자들이 멍청해서 줏대가 없어서 혹은 시력이 안 좋아서 잘못된 정답을 고른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동조자들이라는 상황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심리 실험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들을 보며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500만 명 학살을 주도한 나치 장교였습니다. 전쟁 후 아르헨티나로 피신해 있던 그는 이스라엘 정보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대범죄자에 대한 재판이니 많은 관심이 쏠렸죠. 그런데 그의 재판 과정을 취재한 정치 철학자이자 당시 뉴요커 기자인 한나 아렌트는 재판 이후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 한나 아렌트는 직접 나치의 핍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런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보며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사이코패스고 악마인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 평범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사람만 생각하면 그가 악마고 냉혈한이지만 전 독일인이 미쳐있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 사람은 왜 일을 똑바로 안 할까? 왜 연락을 안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죠. 이럴 때마다 사람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은 분노와 혐오를 낳습니다. 가슴에 혐오를 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 행복하고 싶다면 사람 프레임보다는 상황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 프레임이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태도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건 아닌지, 혹은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건 아닌지 상대 입장을 고려해보는 태도입니다. 성인군자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상황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쓸 줄 압니다. 나 자신에 대해선 말이죠. 우리가 지각을 하면 버스가 평소보다 늦게 와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지하철 파업 때문에 등 온갖 상황을 늘어놓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짜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게을러 터진 쓰레기라서 그래요 라고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사람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게을러? 저게 이유가 돼? 하며 손가락질하죠. 핵심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보다 상황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암시하듯 대부분 경우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입니다. 물론 세상에 악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프레임을 사용하며 매사에 타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키우는 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상황 프레임을 적용하듯 타인에게도 같은 태도를 갖는 마음의 습관이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마음의 습관에서 나온다.
셋째, 자기 프레임을 버려라. 여러분 생각에 요즘 누구나 알만한 핫한 노래 있나요? 사건의 지평선, 안티프레질, 하이보이, 아무 노래나 정하고 노래 박자에 맞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 보세요. 그 책상 비트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들려준다면 몇 퍼센트나 노래 제목을 맞출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이 실험을 했습니다. 비트 연주자들은 정답률을 50%라고 예상했습니다. 연주를 들은 청중은 몇 퍼센트나 정답을 맞췄을까요? 2.5%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핫한 노래 중 하나 골라 찍은 수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할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애매하기 일수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사람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있을 거라 추측하고 행동합니다. 이 자기 프레임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 혼내며 저번에 가르쳐 줬는데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냐 라고 타박합니다. 그 일만 수십 년 한 상사에겐 간단한 문제지만 신입사원에겐 고작 두 번째일 뿐임을 망각하고 말이죠. 내가 문자로 자세히 설명했잖아 라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에겐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 같은 문자였을 뿐인데 말이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이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 자기 프레임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CCTV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자기 프레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나만큼 나를 의식하고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머리가 평소보다 단정하지 못하면 입은 옷 사이즈가 조금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죠. 어제 옆자리 동료가 무슨 옷 입고 왔는지 기억나시나요? 팀장님 머리 스타일이 평소랑 다른 점이 있었나요? 전혀 기억 안 날 겁니다. 애인이 뭐가 달라졌냐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신경을 쓸 리가 없죠.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찰하고 있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습니다. CCTV에 스스로를 가두고 감시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아니 타인을 가장한 내 시선에서만 자유로워져도 조금 더 가볍고 경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자기 프레임을 상황 프레임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사람 프레임보단 상황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상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린 자기 프레임에 기초해 나라면 안 저럴 텐데 내 기준에선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이상 행동이 바로 나라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지나치게 편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일 수 있죠.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긍정적 동기부여를 해서 상대가 더 열심과 성의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핵심은 나 또한 타인에게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눈앞에 있는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대화할 때 가장 큰 환경은 바로 당신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존재가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보다 지혜로운 언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프레임을 벗어나세요. 인생은 솔로 연주가 아니라 합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알아듣지도 못할 자기만의 연주를 그만두고 조화를 위한 연주를 하세요. 나라는 경계를 벗어나 타인과 상황을 살필 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하우에 집중하는 하위 프레임보다는 Y에 집중하는 상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사람 프레임으로 개개인을 비난하기보단 상황 프레임으로 좀 더 자애롭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독불장군이 되지 말고 자기 프레임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세요. 프레임은 안경입니다.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꿔 끼울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현재 삶이 행복하지 않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용기를 갖고 프레임을 바꾸면 세상의 보다 아름다운 측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나는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한다. 프레임을 바꾸는 진짜 용기를 통해 행복과 성공을 쟁취해 나갈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